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5회 시작합니다. 전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제 휴가 갔다가 네. 뵙기 때문에 휴가도 갔다 오시고 또 소울 딜리버리 인터뷰 때는 또 못 오고 이래가지고 네. 한 3주 만에 이렇게 그쵸, 2, 3주 스튜디오에서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아주 잘 지냈죠. 그래 보입니다. 얼굴이 좀 타가지고 네네.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오늘까지는 이제 금요일에 방송이 올라가는데, 기존대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방송 요일을 목요일로 옮깁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1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고, 뉴스레터도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레터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울 딜리버리 인터뷰가 올라가 있는데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뉴스레터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세요. 네,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1회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더욱 반가운 귀인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는 올 일 없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금방 다시 오셔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네네. 저는 이제 없지만 이러면서 네. 다시는 오지 않지만 그러셔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네네.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을 뿐이고 뭘 다시 안 옵니까?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화 씨와 함께 2010년대 한국 전자음악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거고, 또 최근 신곡 중에서 어떤 음악이 좋았는지 추천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최근에 즐겨 들은 음악이나 추천곡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곧 책이 나온다고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네. 엄청 두꺼워요, 지금 보니까. 어떤 책인지 한번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댄스 뮤직 아카이브라고 영어로 검색하시거나 네.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2010년대에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 그중에서도 특히 클럽, DJ, 그리고 거길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로듀서들, 댄스 음악 페스티벌, 레이블, 파티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인터뷰를 했고요. 50분을 넘게 인터뷰를 해서 네.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제 두꺼운 책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저번 첫 회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악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해외는 참 자료가 많아요. 네. 네. 네, 정말 검색만 하면 별의별 자료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국내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도 팝 얘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오히려. 맞아요. 그렇죠. 자료가 많아서. 자료도 네. 많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국내에서도 더더욱 자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그 뜨거웠던 시대가 그냥 그 기억이 다 증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위기감 같은 걸 갖게 돼서 이걸 기록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인터뷰를 모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읽어서 재밌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좀 건조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업장이 몇 평이었습니까? 네네.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마케팅적인 네. 것도 물어보셨더라고요. 정확히 언제 오픈했어요? 언제 닫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일단 취합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30년 뒤에 독자가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장은 재미가 없는 책일 수 있지만 나중에 빛나고 혹은 귀해질 수 있으니 미리 사두시고 라면 받침대로 잘 쓰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네.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재미없는 책이라는 말에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저는 팝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미 제 10대, 20대 때 EDM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네. 그 시대를 지금 다시 복귀하신 것 같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 감사합니다.
네, 재미까지 있다니 또. 네, 저도 참 재밌게 또 신선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일렉트로닉 이 음악의 마니아가 아닌 입장에서 네. 그래서 와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해서 막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도 진짜 많았고 또 그때 친구들이 막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참 책이 보니까 360페이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360페이지가 거의 다 글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오랫동안 작업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글자도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더 두껍게 했어야 되는데 웬만한 네. 글자 크기로. 네. 근데 너무 두꺼우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네. 많이 줄이고 음. 글자를 작게 했는데요. 이게 2019년 여름부터 인터뷰를 시작해서 네. 2020년 가을 추석 전에 그 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진 관련해서 편집이 참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편집이 됐는데 왜냐면 중간에 많이 엎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작권 관련한 것들이 참 해결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지금 머릿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떠오르고. 예전에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지금 뭐 그런 책을 뭐 쓰고 있다, 준비하고 네. 있다. 그래서 뭐 좀 아카이빙하는 어떤 자료집 같은 형태의 책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진짜 한 2년이 훌쩍 한 2, 3년, 3년 네. 또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 양치기 소년이 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그 이후에도 페스티벌이든 클럽이든 뭐 아니면 인터뷰 자리에서든 계속 배웠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인사치레로라도 일단 언제 나와요? 뭐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늘 했던 말이 곧 나옵니다. 네네. 네. 그 얘기를 한 1년 하고 다녀서 나중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면서 태그를 뭘 달았냐면 진짜 나옵니다. 네. 그 옆에 또 태그 달았는데 진짜 나옵니다. 네. 네, 정말 나왔습니다. 최종. 그렇죠. 네. 사실 뭐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양치기가 되고 있군요, 네,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책이 지금 있고 한 4, 5년 듣고 있거든요. 한 책 내신다는 얘기. 인질로 잡혀 있는 인터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태민 씨 인터뷰를 그분이 군대 가기 전에 했는데 지금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태민 씨 피해 다니고 그 관계자들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근데 언제 나옵니까? 나옵니다. 진짜. 이거 안 믿게.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뭐 감히 제가 될 건 아니지만 뭐 2019년에 인터뷰했던 것도 있고 20년 뭐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와 뭔가 아직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는 네. 제가 선빵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오시면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최고의 선배 이런 걸로 의지가 설레 됩니다. 남기면 안 되는데. 의지가 됩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50분이 넘는 분들을 만났으니까 네. 그 만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터뷰나 뭐 인터뷰이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겪었는데요. 어떤 분은 인터뷰가 잡혔는데 그날 늦게 일어나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어떤 분은 이제 실내에서 했는데 이제 편하게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담배를 피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펴서 나중에 제가 막 연기 속에서 막 거의 안개 속에서 인터뷰를 했던 네. 기억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강아지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강아지 만지면서 진짜 편하게 차 마시면서 정말 뭐 그냥 편한 선배랑 어디 누워가지고 얘기하듯이 했던 것도 있고요. 수다 떨듯이 한 인터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네이버 클로바노트가 없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아마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1시간을 인터뷰하면 한 3시간을 녹취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명을 하고 정리를 또 하면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거든요. 근데 50분이 넘으니까 이게
1년 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엔 제가 출판사분들한테 100이라는 숫자가 참 멋있지 않냐. 아, 내가 100명 해오겠다. 네. 근데 손을 가만히 세보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만 해도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쵸,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 욕심을 다 버리고 네, 한 명 한 명 지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고 제가 생업으로 좀 바쁜 와중에 이걸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항상. 네. 그래서 뭐 이걸 한다고 그분들한테 당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탁을 항상 드리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뜻깊은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담긴 그런 책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좀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50분 이상의 이 분들은 네. 정말 이 씬의 리더들이에요. 음.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무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네. 책 디자인이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면 와, 내가 그분들 낯을 앞으로 어떻게 보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더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 네. 또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창피한 책은 아니었나 보다. 제가 좀 안도가 돼가지고 네. 최근에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디자인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정말 근사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책 진짜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내지 디자인도 저희가 뭐 매거진, 뮤직 매거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이거야말로 매거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참 멋있다는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신문 디자인으로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디자이너 분들이 처음에 초안을 가져오셨는데 아카이브니까 그 해외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네네네. 근데 책 형식하고 묶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구현은 못했는데 그래서 진짜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그런 판형으로 제작해가지고 여기 인터뷰 하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기념품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저 사진으로 봤던 것 같아요. 뭐 네. 올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렇죠. 아. 그렇게 좀 보내드리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으로 조만간 뭐 책 관련 행사에도 나갈 예정이고요. 오. 네, 그리고 암페어라고 또 전자음악 관련된 그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 그쵸. 쇼케이스 겸 네네. 판매 부스들이 많은 거기에도 나갈 예정인데 여러 기념품들을 저희가 제작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가지고 나갈 예정이고 예쁠 것 같아요. 정말.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욕심이 있으셨어요. 약간 MD 욕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가지고 나갈 겁니다. 네, 참 기념비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에 요즘에 MD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네, 많은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군요. MD는 뭐 딴 데서 판매는 안 하니까요.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왠지 사야 돼요. 뭔지 몰라도 일단 사고 보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으니까. 이번 책이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책이 되는데 네. 첫 번째 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선배가 책 냈다고 여길 너무 이렇게 뽑아먹는 게 아닌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또 책을 내셨으니까 또 저희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모셔서 또 얘기도 듣고 책도 막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막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네,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 투 더 하우스라는 책을 2015년에 냈습니다. 네. 그게 저의 첫 번째 책이었는데 해외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역사를 좀 열심히 공부해서 요약한 책이고요. 그것도 제작 기간이 꽤 됐어요. 제가 그걸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그 우리나라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 네이버 카페에 DJ 커뮤니티가 되게 크게 활성화된 데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다 공지를 올려가지고 제가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유명한 책들을 번역해서 매주 가져갈 테니까 같이 읽을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번역해서 A4 용지를 이만큼 한 글자를 만들어 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원서랑 비교해서 읽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요거를 1년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매진이라고
또 그 자료를 나누고 제가 강의도 하고 국내 DJ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런 세미나를 또 1년 가까이 했고 네네. 그러면서 한 3년 정도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를 썼고 이제 출간이 됐는데 와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예, 판매량이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장르 네. 특성상 우리나라의 DJ 분들이 다 그거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신 거예요. 네네. 되게 기쁘셨나 봐요.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씬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DJ구나. DJ들이 앞에서 서포트 해주니까 판매량이 엄청나게 빠지는데요. 아, DJ들의 세상이구나, 여기는. 그걸 좀 제가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다들 올려주셨거든요. 네. 초반에 엄청 나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 씬의 어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기도 했고. 전 되게 한국에서 굉장히 꼭 필요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DJ들이 트는 믹스셋 아니면은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일렉트로닉 음악의 역사를 한국어로 출판해 주셔서 저도 그 책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뭐 사실상 전자음악에 대해서 뭐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 어떤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없으니까 그쵸. 또 너무 흩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인터넷 시대의 어떤 맹점인 것 같아요. 막 네. 인터넷 시대 하면은 다 자료 볼 수 있고 하니까는 뭐 누구나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네. 사실 그 진짜 좋은 자료, 진짜 유익한 자료를 다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또, 사실상 접근성도 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책으로 한 권 딱 모여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이 씬에서 참 중요한 책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투더 하우스를 쓸 때 가장 많이 참고가 됐던 건 자서전 첫 번째, 그 다음이 인터뷰였습니다. 그 평론가들이 쓴 역사책은 이렇게 큰 틀을 잡는 데 참 좋아요. 네네. 개념이 속속 들어오고 좀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닌 것들이 좀 솎아내기도 하고 좀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 틀을 잡는 데는 좋은데 막상 내가 책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 틀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실제 풍부한 일화들, 팩트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야 그 안에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렉트로닉 댄스 씬 관련된 그런 인터뷰들이 좀 풍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제가 약간 제가 쓰는 책 같은 걸 구상했다가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제 다음 세대의 음악 저널리스트라면 이 책을 보고 책을 쓰실 수 있지도 않을까? 네, 그런 걸 좀 꿈꾸면서 네. 만들었죠. 그리고 이 책을 어쨌든 저도 후배 입장으로서 그리고 막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이 집에 있음으로써 제가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 필요할 그랬으면 때마다 좋겠어요. 그렇죠. 두고두고 자료로 읽을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굉장히 두껍고요. 2010년대를 50개로 나눠서 정리를 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에필로그로 제 관점에서 201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쭉 요약한 글이 있거든요. 네. 201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거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인터뷰들을 차근차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부터 읽었거든요. 처음에 네. 이제 서문을 읽고 그거부터 읽으니까는 어떤 큰 그림과 아까 얘기했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니까는 그 안이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책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아껴주시는 그리고 또 앞으로 보실 미래의 독자들에게 어떤 한마디 하신다면.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재밌게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에요. 네. 대신에 하드커버로 만들었고 그만큼 소장 가치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 갈 때 버리지 마시고요. 뭐 그냥 대충 방석으로 쓰거나 라면 받침대로 써도 좋으니까 제 진짜 꿈 중의 꿈은 한 100년 뒤에 네네.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클럽에서 어떻게 놀았을까요? 하면서 고문서를 찾아내듯이 네.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책 너무 커버만 봐도 예쁘기 때문에 요즘에는 커버 예쁘면은 끝이에요. 아니, 책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너무 예뻐요. 그냥 카페 같은데 이거 어느 날 보면 감성 소품으로 쓰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책 너무 예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 이 곡을 고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즐겨 들었던 2010년대 국내 프로듀서들의 음악 중에 퓨어 100%의 네. 아폴로라는 곡인데요. 네. 참 이 음악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퓨어 100%의 아폴로 들어보시죠. 신간 댄스 뮤직 아카이브를 출간하신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경 씨가 또 긴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네. 있다고 하셔서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책의 에필로그에 그런 가이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글 중에 좀 중요한 질문들 2개를 좀 뽑아봤어요. 아무래도 EDM, 다들 EDM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EDM이 어떤 음악인지 그리고 기존에 좀 하우스나 테크노 이런 일렉트로닉 뮤직이라고 구분되는 그런 음악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이 책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들. 참 EDM은 그 단어에 대한 해설은 제가 2010년대 내내 어디를 가나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어떤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짧게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구독자들이 좀 이해 못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질문 좀 네네. 주셔도 네. 되고요. 가장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큰 원을 먼저 그려야 돼요. 네. 여기에는 신디사이저를 쓰는 음악 혹은 뭐 넓게 보면 샘플 같은 거를 써서 만드는 음악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댄스에 집중하는 클럽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음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라고 정의를 하자고요. 네. 사람들이 전자음악 하면 다 댄스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중한 하우스나 테크노 같은 장르는 19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전에도 당연히 전자음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 이전에 나왔던 신스 팝 음악 중에서도 디스코에 영향받은 댄서블한 일렉트로닉 음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네,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유독 전자음악의 넓은 카테고리 중에서도 DJ들에 집중하는 DJ들이 만들거나 그들이 만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군락을 이뤄서 자기들끼리 영향도 주고받고 막 유럽 같은 데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하나의 큰 계보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장르로 불렀어요. 뭐 하우스, 테크노, 뭐 드럼앤베이스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특히 90년대 후반에 이걸 다 묶어서 그냥 테크노. 맞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DJ나 이런 댄스 음악 넘어서 뭐 일렉트로닉 음악 전체를 다 테크노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죠. 네. 테크노는 뭐 댄스 음악의 한 장르일 뿐이고. 네. 근데 여기 2000년대에도 한번 재현이 된 겁니다. 유럽에서 막 DJ들이 트는 음악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고 막 미국에서 유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지 신조어가 필요가 뭐 있을까 하다가 이제 EDM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선택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EDM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설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네, 있어요. 네. 네, 잘 되고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EDM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EDM이 어떤 음악적인 장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DJ 중심의 혹은 클럽 중심의 댄스 음악을 2010년대에 유독 사람들이 EDM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편의상 통칭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 EDM이라고만 통칭을 하니까 좀 뭐야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또 어려운 게 있는데 나중에는 EDM이 빅룸이라는 어떤 특정 장르와 동일시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EDM 페스티벌에 가면 계속 빅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화된 거죠. 네. 근데 그 이미지가 싫으니까 빅룸을 안 하는 사람들은 EDM이라는 단어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크노 DJ인데 누가 자기를 EDM DJ라 그러면 화내고 막. 당신 뭘 알고 나한테 EDM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시기가 오는데요. 네. 이게 그 K-팝이라는 용어랑 비슷해요. 사실 K-팝이 코리안 파퓰러 뮤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장기하 씨 음악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K-팝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가요죠, 가요. 네. 근데 K-팝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기하 씨가 나왔는데 MC가 K-팝의 대표 주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감이 왠지 안 맞는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저 친구는 K-팝이라는 용어를 사전적으로만 이해했지 업계에서 쓰는 분위기를 잘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매한 구분이 이제 EDM 가지고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리치 호팅 같은 언더그라운드 테크노의 대가한테 그냥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DJ적인 뭐가 있으니까 뭐 EDM 이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막 이러고 그러면 그래? EDM 아닌가 막 헷갈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참 뭔가 아이러니가 있었죠. EDM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뭐 다들 그러니까는 일단은 알겠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네가 아는 그 EDM이 그쵸. 내 EDM이 아닌데. 네. 그리고 뭐 EDM이 유행해서 뭐 일렉트로닉 뮤직을 접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막상 그렇게 춤을 출 만한 노래들이 또 막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 일렉트로닉 뮤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되게 감상에는 적합할 수는 있으나 막 신나서 춤을 추고 클럽용의 음악은 아닌 음악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2010년대 특징 중에 하나가 멜로디칸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의 유행이에요. 네. 네.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은 막 야, 왜 음악이 7분 동안 비트만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이 이제 하우스 테크노라고 보면 네. 코드 진행으로 멜로디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고 또 따로 분류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중화의 그 교두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클럽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집에서도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네, 집에서 멜로디하니까. 네. 그래서 팝송처럼. 그렇죠. 그래서 빵 터진 측면이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론 막 이렇게 빵 터질 때 위아래로 점프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루브를 타면서 즐기기엔 또 애매한 음악이 네. 됐고. 네. 네, 그래서 참 이거 할 말이 너무 많다. 이 시간 금방 가네. 그러니까요. 너무 어쨌든 재밌다. EDM이라는 용어에 있는 어떤 괴리, 간극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거를 바로잡을 때 이 책이 아주 좋은 그쵸.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모시면서 2010년대의 한국 전자음악 씬, 그러니까 댄스 뮤직 씬에 대해서 다룬 책이니까 2010년대의 한국 전자음악의 아주 상징적인 순간들을 좀 뽑아달라 그렇게 네. 부탁을 드렸어요. 한 3가지 정도. 네. 일단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네. 이게 이 책이 예를 들어 이 책엔 키라라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음악을 다 아울렀다기보단 네. 주로 이제 클럽씬을 중심으로 그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네네. 생각을 했고요. 그걸 중심으로 봤을 때 2010년대를 대표할 만한 사건들 이런 걸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뱅가드와 케이크샵이라는 클럽을 알아야 됩니다. 좀 상징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 뱅가드보다는 아레나나 옥타곤 같은 클럽이 더 잘 됐죠. 네. 하지만 뱅가드가 조금 더 상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뱅가드는 쉽게 말해서 2010년대의 클럽 트렌드인 대형 클럽 트렌드를 대표했습니다. 2010년대는 자꾸 스케일이 커요. 네. 음악도 쫙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스케일부터가 크고 네. 페스티벌들이 막 메가 형태가 돼가지고 뭐 잠실 주경기장 네. 맞아요. 뭐 이런 데서 한다던가 음악의 신스 막 그런 막 리버브나 이런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어쨌든 좀 크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클럽들도 다 컸는데요. 당시에 뱅가드가 2014년에 한국에 생겼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 트렌드의 정점을 한번 찍어보자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작정하고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 2월에 오픈해서 12월 31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죠. 네. 1년이 안 됐네요. 그렇죠. 이유가 음악을 좀 딥하게 틀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안 틀었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대중적인 네. 걸 원했는데 조금 더 신나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맞춰주기엔 사실 DJ들이 틀고 싶은 음악들이 참 많았던 거죠. 저는 그 DJ들을 지지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래서 금방 망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우리나라 EDM 시장 혹은 그 클럽 시장의 어떤 명암 같은 걸 좀 뚜렷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품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와 열풍이 있었지만 실제로 마니아들의 수는 늘지 않았고 마니아들이 없으면 영업진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업진으로 채우기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냐? 이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고자 하면 영업진들한테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좀 달리는 음악 틀어주세요. 네네. 좀 뿅뿅대는 것 좀 틀어주고 아는 노래 좀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려고 이 테이블에다 지금 500만 원을 썼는데 니들 멋있는 음악만 틀고 있어. 막 이런 컴플레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액 테이블이 없으면 뭐 큰 업장 운영이 좀 힘들고 그게 좀 다들 아쉬워하는 2010년대 우리나라 클럽의 한계였달까? 그래서 아레나라는 클럽이 잘 됐습니다. 거의 뭐 레전드급으로 잘 됐죠. 네. 왜냐?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손님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 클럽이었거든요. 좀 맞아 떨어졌군요. 맞아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겐 천국인 거죠. 기억이 나요. 그때 옥타곤, 엘루이,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강남 대형 클럽들에 꼭 한 번은 가봐야 인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저 때도. 네. 그러니까 옥타곤 엘루이 뱅가드만 해도 이렇게 그 음악 감독을 맡았던 DJ 선배들의 그 어떤 조율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꽤 멋있게 끌고 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레나가 생기면서 이제 다 그래서 클럽이 나이트 클럽이 됐다. 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네. 아레나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레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뭐 아레나를 간다. 그러면 진짜 뛰어놀기 위해 간다는 거죠. 그럼 막 우리가 좋아하는 뛰어놀기 위해만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통 해보겠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그런 네. 거기는 춤이 메인인 곳이 아니었어요, 사실. 네네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네. 거기랑 아레나 얘기 뭐 깊게 하면 또 네. 19금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케이크샵. 네. 그런데 재밌는 건 한편에는 케이크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2010년대에 멋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강남이 너무 상업화되니까 네. 그리고 홍대는 그 이전에 이미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이태원 언더그라운드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케이크샵, 뭐 파우스트, 소프 이런 클럽들이 엄청나게 멋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렉트로닉 음악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소수만 듣는 굉장히 딥한 트랙들을 틀어다는 겁니다. 지금 250이 네. 그 한국에서 뭐 저지 클럽이라든가 뭐 비모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상당히 근데 제가 250하고 개인적으로 친했어요. 네네. 네, 동창이기도 하고 요 케이크샵 요럴 때 항상 같이 클럽 다니는 친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예전부터 뭐 저지 클럽 비모 이런 게 막 케이크샵에 나오니까 와 너무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힙합과 일렉트로닉의 어떤 접점이 있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케이크샵에 아주 크게 몰렸는데 뭐 일렉트로닉 트랩 같은 거라던가 거의 이제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이 성지가 된 거죠. 그리고 불러오는 아티스트들도 이게 한국이야 유럽이야 막 보일러룸에 나와서 이제 조금 핫해진 사람이 갑자기 다음 주에 막 나온다 그러고 케이크샵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프로모터로서의 능력이라던가 섭외력 같은 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상업적이지 않고 멋있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네. 그래서 뭐 이태원 언더그라운드가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멋있는 씬 중에 하나가 됐었던 게 제가 보기엔 일본도 압도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요. 그렇죠. 막 파우스트 같은 테크노 클럽에 막 세계적인 DJ들 계속 나오고 조만간 암이라는 막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레전드 DJ가 라이브 셋으로 조만간 또 파우스트에 온다 그러는데 네. 정말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같았던 시대가 또 2010년대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케이크샵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힙스터
치고 케이크샵에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없죠. 저 진짜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와 그래도 가봤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봐서 다행이다. 아, 그때 진짜 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케이크샵에 대한 얘기를. 네. 특히 지금 우리 방송의 작가 김반야 작가한테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때 김반야 작가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워낙 힙한 거에 민감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샵 얘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케이크샵에 지난주에 누가 왔다 갔대. 이번 주에 누가 간대. 뭐 그래서 너 케이크샵 가봤니? 아직도 안 가봤니? 그래서 한 번쯤 가보자. 가봤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가봤던 것 같아요. 가을쯤 그랬는데 참 어떠셨나요?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힙스터가 아니어서. 근데 완전히 새로웠고 제 생에 다시는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거기 네.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댄스 클럽이라 그러면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라이브 클럽, 밴드 라이브 하는데 지하실에 들어가면 좀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막 위아래로 뛰면서 약간 춤도 추면서 막 그 음악을 즐기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신촌의 우드스탁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맥주 시켜놓고 막 락 음악에 막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막 같이 따라 부르기까지 하면서 떼창하고. 그 두 개가 다 섞인 게 저는 그냥 댄스 클럽 같거든요. 네네. 앞에서 DJ가 막 진짜 요즘 핫한 트렌디한 댄스 음악을 막 틀어요. 그러면 바에서 술 마시면서 그거 미친 듯이 듣고 오는 거예요. 소리는 좀 큽니까? 막 맞아요. 가슴이 울릴 정도로 베이스가 막 빵빵한데. 그래서 그냥 신촌 우드스탁의 좀 어둡고 지하실인 네. 일렉트로닉 클럽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왠지 춤춰야 될 것 같고 왠지 옷을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클럽 씬의 역사 중에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역사상 가장 그 전설적인 클럽 중에 하나가 영국의 슌이라는 클럽이에요. 런던에 네. 있었는데 거기가 왜 유명했냐면 애들이 그냥 반팔 반바지에 스마일 티셔츠 하나 입고 와서 땀나도록 춤추고 노는 게 그때 유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락에서 우드스탁 시절을 약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클럽 씬에서는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힙하게 노는 친구들보다 그냥 반팔 반바지 운동화 신고 와서 밤새 춤추고 노는 애들을 더 멋있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향이라고 할까? 네. 이게 언더그라운드 컬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애들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꼭 막 내가 꼭 지드래곤 아니어도. 그럼요. 오히려 그렇게 멋있게 여겨지는 문화들이 진입장벽이 낮네요. 되게 그냥 그쵸. 정말 편하게 입고 가서 나도 한번 즐겨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미스틱이라는 클럽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DJ 연주님은 초반에 미스틱에서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입고 오면 안 들여보냈대요. 오히려. 네. 음. 너 춤추러 온 애가 뭐 이렇게 입고 오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 레이브 정신이라고 할까 스피릿. 네. 네네. 거기에는 화려한 옷보다는 오히려 스포티한 옷을 입고 와서 혼자 열심히 춤추는 사람들. 네. 언더그라운드 클럽은 그런 걸 다 허용해주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양복을 차려입고 왔다. 네네.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회식으로 이렇게 한 3-4명 모여서 이렇게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그럼 거절. 그건 안 되고 또 유독 예전부터 그 샌들을 신고 오면 안 보내줘요. 발이 밟힐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페스티벌에서 약간 샌들이 불편한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거는 그 바운서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샌들은 거의 입장이 안 되고요. 반바지도 입장 안 시키는 클럽도 좀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화려하게 입지 않았다고 입장 안 시키는 데는 적어도 이런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는 없을 거예요. 저를 언더그라운드 클럽에 처음 데려가신 분이 이대하 선배거든요. 명월관에. 명월관에. 어떻게 간 거였죠? 그때가 이제 저희 이즘에서 그 일렉트로닉 음악 강의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조교처럼 같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마지막 시간에 이 수강생들 다 같이 명월관에 가자 가지고 명월관이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홍대. 갔더니 그 클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제 생애 첫 클럽을 알려주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많이 가셨네요. 케이크샵도 가고. 2번 갔습니다. 그거 자주 가시죠? 앞으로 한번 또 파우스트 이런 데도 파우스트 좋습니다. 우리 가자고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오신 순간이 울트라 코리아인데요. 네. 울트라 코리아가 2012년에 시작이 됐고요. 저는 그때가 우리나라 EDM 폭발의 결정적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뭐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제드, 포터 로빈슨,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포터 로빈스. 네. 이런 아티스트들의 되게 멜로디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한국에서 막 히트곡으로 빵빵 터질 때예요. 네. 그리고는 울트라 코리아가 딱 생겼는데 와 한국에서는 아직 볼 줄 몰랐던 막 스크릴렉스, 막 티에스토, 마틴 게릭스 막 들여오는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몰려갔고 2012년에는 7만 명이 왔었고요. 근데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뭐 지산 이런 데를 다 압도하고 2018년 물론 3일이었긴 했습니다만 18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EDM 페스티벌로 국내 최대의 페스티벌이 될 수 있는 어떤 선례를 남겼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덕분에 페스티벌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요. 다들 경험했겠지만 여름 페스티벌 하면 일단 어딜 가야 돼요. 저기 뭐 이천까지 가거나 네, 좀 교외로 가죠. 그쵸. 교외로 가야 돼요. 근데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2시에 끝났어. 그럼 셔틀버스가 있긴 한데 그거 막 기다리고 놓치고 맞아요. 막 지쳤는데 그리고 뭐 땀에 절어서 캠핑하기도 좀 싫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울트라는 끝나잖아요. 예, 밖으로 나와서 제슬 타고 집에 가면 돼요. 네. 그냥 친구 만났다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 잠실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택시가 물론 잘 안 잡히지만 어떻게든 교통편이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은 한국에서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공연장이라는 거. 그래서 뭐 조용필 같은 분들만 공연한 뭐 그런 곳. 그렇죠. 그런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좀 페스티벌의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EDM 페스티벌 기획자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잠실 요 주경기장 섭외예요. 이후로 거의 모든 대형 EDM 페스티벌은 잠실에서 열렸어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잠실에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요. 너무 아쉬워하고 막 티켓 막 취소해 막 안 가. 그만큼 한국에서 잠실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있어요. 한국에서 EDM 페스티벌을 즐기는 층이 좀 어떤 사람들인지도 약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저 라인업이 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저기 갈 거야. 이런 충성도 높은 이런 사람들 좀 약간 적어. 네. 약간 적습니다. 인천만 가도 안 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 좋은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울트라 코리아 진짜 막 그 당시에 주경기장 바깥에 외벽에다가 그 울트라의 맞아요. 그 간판이라고 맞아요. 할까요? 그런 것도 막 만들고 했던 기억 나는데 저 못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진짜 친구들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인싸면 다 갔어요. 이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습니까? 네. 다 자랑하고. 그래서 울트라에 18만 명이 갔으면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국내 최대 규모라고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요. 올해 펜타포트가 15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펜타포트 역대 최다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18만이면은 뭐 가장 큰 규모가 아니었겠나. 그 잠실 주경기장의 스테이지를 여러 개로 나눴었는데 그 메인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았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정도로. 참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됐고 네. 그런 인구가 네. 지금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월드페 이 최대 규모의 이런 관람객을 미뤄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2010년대에 EDM은 좀 짧은 순간이었지만 대중, 그러니까 메인스트림과 그다음 언더그라운드, 뭐 그다음 서브컬처까지 다 통일되게 한마음 한뜻으로 좋아했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 옛날에 그 게임 방송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옛날에는 되게 락 음악을 많이 틀었어요. 그 스트리머들이. 네. 근데 어느 순간 2010년대 기점으로 EDM을 굉장히 많이 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드무비, 자기 플레이의 매드무비 영상에 뭐 EDM 트랙들을 되게 많이 삽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되게 서브컬처도 굉장히 EDM에 호의적이었고 대중 모두가 좋아했던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또 추천곡 두 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10년대 국내 프로듀서들이 만든 음악들 중에 제가 그냥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곡을 넘어서 진짜 자주 듣고 좋아했던 음악들. 네, 이런 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곡 골랐습니다. 하나는 디디한이라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이자 DJ인데 유포릭 포레스트라는 곡, 네. 그리고 레이든의 Heart of Steel이라는 곡. Heart of Steel 덕분에 레이든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곡이니까요. 두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디디안의 노래, 또 레이든의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대 한국 전자음악, 또 한국 전자음악, 댄스음악, 클럽음악, 클럽씬.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댄스 뮤직 아카이브라고 결국 짓긴 했는데 네. 제가 어떤 분야를 특정해서 책을 쓰긴 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참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들 EDM 그랬나 봐. 네. 그러니까요. 대충 편하니까. 흘리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2010년대 순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내용이 DJ 한민. 아까 우리가 음악도 들었는데. 네. 클럽 얘기했고 페스티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프로듀서와 음악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DJ 한민의 빠세 준비했습니다. 실제 풀네임은 이제 Show Me Your 빠세라는 곡이고요. 네. 이 음악의 의미는 로컬 히트곡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음악적 현상이나 흐름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인 그 로컬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히트곡이 탄생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게 이 빠세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정말 많은 프로듀서들이 그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좀 마이너하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성공한 건 역시 빠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음악에 진짜 시작부터 다 봤다는 게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한민 씨가 빠세가 터지기 이전에도 프로듀서로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저랑 조금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DJ 코리아라는 곳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강의 주관을 한민 씨가 했었거든요. 네네. 한민 씨가 강의 끝나고 자기 만든 곡이 있는데 끝내준다는 거예요. 한번 들려준다고. 네. 그래서 핸드폰이었나? 아니 뭘로 들려줬는데 누가 이렇게 빠세호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있어요.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 노래가. 발매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좋네요. 근데 그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리고 히트가 진짜 제대로 돼서 막 이거 왜 이래 막 체감하기 전까지는 사실 좋은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지 막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SNS에 빠세춤이라고 해서 막 클럽에서 네, 사람들이 맞아요. 막 춤을 추는 이 노래에 맞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네. 멜론 차트에서도 이제 메인 탑백엔 못 올랐지만 일렉트로니카 차트 거기서 막 쭉쭉 올라가서 3위권까지 올라가는 걸 이제 봤어요. 네. 한민 씨도 기뻤는지 그 SNS에 그 올라가는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런닝맨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이요. 네. 런닝맨에서 막 댄스 타임 같은 거에 막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대요. 한민 씨 아내분이었나? 어디 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남자들이 막 빠세 막 하면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오. 노래방에서도 저작권료가 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틀어놓고 애들이 막 춤추고 춤을 막 추는군요. 논다 그러고. 저도 카페에서도 들은 적이 있고요. 카페에서도 나왔어요. 네. 길거리에서도 제가 들었고요. 네.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히트곡이었는데 이게 근데 히트하게 된 계기가 재밌어요. 여기에서 이제 부산의 픽스라는 클럽의 멜로디라는 DJ가 나와야 되는데 네. 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댄스 음악 프로듀서들은 해외의 댄스 음악에 듣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만들어서 해외에 던지면 이게 그들 레이블에서 발매가 되고 그러면 이 좁아터진 한국을 벗어나 글로벌로 진출. 네, 글로벌로 진출. 사실 이게 좀 기본 베이스인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한민 씨는 한국말로 우리나라 댄스 음악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히트하는 걸 좀 꿈꾸고 있었던 물론 빠세는 좀 그런 경우랑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앨범 내고 우리나라 클럽 투어를 돈 거예요. 그래서 부산 픽스에서 이걸 틀었는데 그 멜로디란 DJ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동안 국내 프로듀서들이 자기한테 이제 뭐 데모를 보내줬는데 한국 클럽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곡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만한 혹은 뭐
페스티벌에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곡을 자꾸들 데모로 주니까 처음에는 모니터를 하다가 나중에는 듣지도 않았대요. 네. 어차피 우리 클럽에서 이거 못 틀 것 같으니까. 안 맞는다. 네. 근데 한민 씨가 투어를 도니까 스테이지에 세워봤는데 빠세를 틀었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드럼 나올 때 막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같이. 두 번째에서. 네. 네네. 재밌다. 그래서 매일 틀었답니다. 이 멜로디란 DJ. 네네. 그리고 그 부산 픽스에서 시작돼서 이 빠세가 점점 성장하다가 이제 TV까지 가고 광고까지 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을 목표로 투어를 돌았고 그 로컬 DJ가 서포트했고 클럽에서 퍼지다가 결국 메인스트림까지 올라간 되게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클럽 씬의 역사에서 꼭 한번 다시 복귀되어야 되고, 네. 한국 클럽 씬 현실에 맞는 어떤 성공 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곡입니다. 제 기억에도 이게 2013년에 나왔던 곡인데 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제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운전병이면은 옆에 간부가 타잖아요. 그분들이 이 노래를 매일 듣고요. 그분들의 이 차를 타는 모든 간부들의 벨소리가 다 이 노래였던 거예요. 아, 그 정도였구나.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처음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네. 처음 듣는 건데, 이 노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노래 들으면 자동으로 군대 시절이 생각나는 그때 막 인기를 체감했던 노래였어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이때 그냥 술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대학생 때는. 그냥 어딜 가면 이 노래 나왔어요. 그냥 맞아요. 무조건 나왔고 사람들 이 노래 나오면 다 빠세빠세빠세고 이거 일어나서 부르고 또 술 마시고 그런 문화가 엄청 인기였어요. 네. 그 보컬 빠세오 하는 분이 그 DJ 코리아 직원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DJ 코리아 직원분이었는데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비 사러 갔는데 그 외국인들 장난 잘 치잖아요. 네. 터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네네네. 줄까 말까. 뭐. 네, 그래서 제가 장비 샀더니 사진 찍어줄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DJ 장비 사면 이렇게 SNS 사진 올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웃어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장난치던 그런 분이었는데 한민 씨가 DJ 코리아랑 좀 가까워서 같이 일하다가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가사니까. 네네. 발음이 그래서 남달랐죠. 네. DJ 코리아 직원입니다. 아, 그랬군요. 전 그래서 그때는 외국 곡인가? 모르니까 네.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네. 네. 노래를 한 곡 또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2010년대 한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DJ 한민의 Show Me Your 빠세 준비했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자, 이번에는 최근에 발매된 노래 중에 좀 같이 듣고 싶은 추천곡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버리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우리가 뭐 한 곡씩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이 뮤브 인스타그램 오시면은 저희가 5곡씩 추천을 해서 총 15곡 목록을 드리거든요. 이 시간 은근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노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려고 인스타그램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거진 언더바 뮤브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곡이 있으니까요.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가져오신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윗댄스의 실크 셔츠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윗댄스가 아마 이게 방송에 나갈 즈음에는 이제 나왔을 겁니다. 네,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 중에서 실크 셔츠 골랐는데 윗댄스 참 재밌는 팀이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무대 보면 4차원 딱 떠오르는. 네. 근데 음악이 참 세련됩니다. 음. 사운드도 좋았고, 네. 네, 저는 실크 셔츠 골랐습니다. 저도 참 가사가 재밌다는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뭐 네. 실크 셔츠라서 뭐 고급스럽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옆자리 노래인 것 아주머니가 참 고급스러운 셔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져보는 가사가 같아요. 나와요. 네네. 그래서 와, 이 노래 진짜 재밌다 그런 생각하면서 네. 들었습니다. 저는 밴드 루시라는 밴드의 아지랑이라는 노래 가져왔거든요. 루시는 뭐 2020년에 결성된 그래서 슈퍼밴드에 나왔던 팀인데 저는 이 팀이 작년에 냈던 1집부터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나온 4번째 EP 타이틀곡입니다. 들어보니까는 밴드 음악인데 현악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음악팀 중에 백넘버라는 팀 참 좋아하는데 약간 그 팀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좀 드라마틱하다? 그런 서정적인 뭔가가 있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윤경 씨가 가져오신 노래. 저는 이제 호지어와 브랜드 칼라일이 함께한 데메시게스던이라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는 청춘 예찬곡이고 되게 위로가 되는 노래라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요즘 많이 혼란스럽고 좀 절망적인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좀 저희가 젊었을 때 뭐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따스한 햇빛을 맞는 그 순간들을 좀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좀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 갖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참 뜻깊고. 그렇죠. 우선은 우리 뮤지션의 노래 두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윗댄스의 실크 셔츠 그리고 루시의 아지랑이. 음악 저널리스트 의대화 씨와 함께한 뮤브의 5번째 시간, 신간 댄스뮤직 아카이브 소개부터 한국 전자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추천하는 신곡까지 저희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정말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팟캐스트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네. 음악 쪽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홍보할 게 있을 때 나올 곳이 생겼네요. 오.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요. 네. 그래서 참 뜻깊고 너무 선배책 나왔다고 시간 많이 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또 이 책이 많이 이렇게 퍼져서 네. 음악계에 어떤 좋은 영양분이 되는 게 네. 그런 날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팔려서 이제 뭘 사달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책 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뭐 구독과 하트와 댓글 같은 것들 언제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또 하트 눌러주시고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하면은 새 에피소드가 올라왔다는 알림이 가거든요. 그것까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플레이리스트부터 뭐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뉴스레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6회 방송에서는요. 음악평론가 황선업님과 함께 썸머소닉을 비롯한 일본의 음악 페스티벌 후기 우리 연경 씨도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할 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근질근질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국내 J-팝 흐름이 좀 감지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경 씨의 추천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뮤브의 오프닝송은 나상현 씨가 만들어주셨고요. 작가 김마냐,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연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